네, 바로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잇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는 동안에 강보합세로 돌아서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는 아직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시진핑 주석 공동부의 일환으로 내건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 크게 후퇴를 하고 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보면 건설과 거래에만 세금이 부과가 되고 보유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국이란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땅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이용만 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10차 중앙재경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증세를 통해 가지고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라는 게 어떻게 본다면 시진핑 주석의 국정 기조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30개 도시를 갖다가 정해 가지고 이 부동산 보유세를 갖다가 실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30개가 아니고 10개로 줄어들고 그리고 2025년까지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부동산 보유세를 매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시진핑 주석이 내걸었던 정책이 크게 후퇴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후퇴했을까요? 뭐 내부 반발이 심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당원은 물론이고 뭐 고위 당원들 그리고 또 은퇴한 공산 당원들까지도 말하자면 탄원서를 제출을 하고 부동산 보유세 반대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땅을 팔아서 얻는 이 세수가 굉장히 크다 그러거든요. 네. 그게 전체 재정의 한 40%를 차지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결국 보유세 때문에 이 부동산이 잘 안 팔리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점을 지적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부동산 헝다 사태로 좀 어수선한 데다가 부동산 가격도 이제 떨어지고 있다고 네,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고 그 이유도 좀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중국 국가 통계를 갖다 분석을 했더니 70개 주요 도시의 9월 달 신규 주택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가 하면 0.08% 떨어진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2015년 4월 이후 6년 만에 처음 떨어진 거고요. 떨어진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헝다 사태 이후에 부동산 업체들이 굉장한 자금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실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자금 구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결국 아파트, 집을, 주택을 갖다가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떨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더 떨어지겠구나 하고 선뜻 사지를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더 떨어뜨리고 해서 악순환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중국의 부동산이라는 게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중국도 역시 가계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70% 된다 그러는데 중국은 이게 한 80%를 넘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이런 메커니즘으로 해가지고 더 떨어지게 된다면 은 가게들 입장에서 볼 적에 자산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럼요. 자산 축소에 따른 소비 위축. 이걸 갖다 우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뭐 뉴욕 증시 토크할 때도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은 그 헝다 사태 이제 뭐 디폴트 여부 곧 결정이 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양년, 실리 이런 것들은 지금 디폴트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결국 헝다 관련해서는 잠깐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18일에 위안화 채권 이자 한 225억 원어치를 갖다가 지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이 좀 괜찮아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결국 헝다 무릎의 지분 판매도 지분 매각도 물 건너갔고 여기에다가 홍콩에 있는 건물 매각도 성사가 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헝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헝다 자동차가 인수했던 스웨덴 자동차 업체도 지금 매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성사가 잘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어느 나라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망하기 임박해 가지고 갖고 있는 자산을 팔 때 이 자산 매각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싸게 살 수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매각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3일이죠. 그러니까 네. 지난달 23일 날 달러 채권이자 한 900억 원어치를 갖다가 갚지를 않아서 유예 기간을 적용을 받아서 30일 유예가 됐는데 그게 23일에서 30일이니까 내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까지 만약에 갚지 못하게 된다면은 공식 디폴트에 빠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결국 이 헝다를 구제하기보다는 살리기보다는 결국은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아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정부가 중국 경제를 가지고 조롱 경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롱, 새장. 네. 새장 안에 있는 새처럼 말하자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동산과 관련된 말하자면 이 시장 메커니즘이 과연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여 줄지 이 부분은 상당히 걱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국의 헝다 사태 또 관련해서 또 중국 이슈 다뤄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미국의 마이크론에 관련한 소식인데요. 일본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론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네. 근데 일본의 히로시마 현에다가 8천억 엔 규모,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8조 원쯤 되죠. 그렇죠. 8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지금 일본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가동 시기는 아마 2024년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들이 분석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 공장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가 한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최대 절반 정도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 전이었죠. TSMC가 일본에다 반도체 공장 짓겠다. 그 반도체 공장은 소니나 도요타가 사용하는 반도체가 될 것이고 20이나 28나노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잇따라서 지금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을 일본이 유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일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반도체 그 회사들을 이렇게 자꾸 유치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반도체 굴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가 총리가 청사진을 그렸고 지금 네. 기시다 총리가 이걸 갖다가 실행에 옮기고 있는 이런 과정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내각을 출범하면서 경제안보상이라는 자리를 신설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고바야시라는 사람을 갖다가 임명을 했는데 이 고바야시가 자민당 내에서는 꽤 경제통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하고 인터뷰한 걸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뭐라고 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일본 없이는 국제사회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TSMC의 유치는 첫걸음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TSMC 이후에 지금 마이크론도 그 일환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들이 분석하고 있는 걸 보면 이런 대규모 지원뿐만이 아니고 용수라든지 네. 전력이라든지 하는 인프라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아마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말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라든지 일본, 그다음에 대만, 반도체 삼각동맹을 추진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그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은 1980년대만 하더라도 NEC라든지 도시바라든지 히다치라든지 하는 아주 유명한 반도체 기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일본이 한 50% 정도 되는 아주 막강한 반도체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은 10%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같으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를 키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일본은 네. 국적을 중요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일본 주식 회사를 갖다가 강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기업의 국적보다는 지정학적 위치를 더 중요시하는 이런 쪽으로 돌아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백서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해외 기업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이들 기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네. 글로벌 세력을 구축하는 동시에 기술 개발에서 협력을 이루겠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글로벌 기업이 됐든 간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기업을 유치를 해서 일본에 있는 다른 반도체 연관 산업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말하자면 일본 없이는 반도체를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아마 그런 계획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일본다운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우리 업체에 미치는 영향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본 그러면 반도체 분야에서도 특히 그 소부장이 강한 나라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실리콘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한 6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노광 공정에 쓰이는 감광액이죠. 네. 포토레지스트라 그러는 거. 이거 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7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와 부품, 장비 쪽에서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 그러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설계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만 그러면은 대만은 이 공정 기술이 뛰어난 그런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대만과 일본이 합치게 되면 이 세 가지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네. 말하자면 반도체 산업에서 어떤 큰 경쟁력을 나타낼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본하고 갈등만 없다면은 이게 미국, 일본, 한국이 합쳐도 되는 그런 그렇죠. 구조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 참 아쉬운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는 데서 우리 업체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소부장 독립을 외쳐도 일본에서 꼭 가져와야 되는 소재나 부품 장비들이 있기 있습니다. 마련입니다. 네. 그런데 결국 이렇게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일본 안에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일본에서 나오는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를 갖다가 그 업체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혹시나 이런 걸 갖다 공급받는 데 있어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 두 번째로 또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또 세 번째 이슈도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코로나 사태가 또 진행이 되는 동안에 미국의 가계저축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네. 근데 팬데믹이 완화가 돼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1월, 2월, 3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정부 지원금이나 그동안의 팬데믹 때문에 미국인들이 돈을 못 썼기 때문에 네. 가계 저축이 늘어났고 그리고 팬데믹이 완화되면은 나가서 왕창 돈을 쓸 것이다. 그랬죠.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 가계 저축액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숫자로 보면은 네. 지난해 3월 팬데믹이 극심해지기 직전이죠. 가계 저축액이 얼마였는가 하면 63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던 게 지금 얼마나 늘어났는가 하면 2조 3,380억 달러로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 재밌는 게 뭔가 하면 네. 지난 8월 같으면 그래도 휴가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주머니에 있던 저축액을 좀 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저축액이 260억 달러 늘어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2019년 말에 저축액이 유럽 그러니까 19개 나라를 합친 겁니다. 저축액이 250억 유로였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늘어났는가 하면 3,550억 유로로 늘어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렇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미국의 뭐 경제 지표가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은 이 소비가 조금씩 늘어난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쟁여놓은 돈은 안 쓰는 거 아닌가? 저축액이 빠져나가서 소비로 간다라는 그런 징후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왜 이렇게 저축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걸까요? 예,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분석을 하는데 딱히 딱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네. 볼 것 같으면 첫 번째 코로나 재유행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게 아무래도,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회복과 일자리 전망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 같다. 말하자면 테이퍼링이라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 물류 대란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사고 싶은 물건이 뭐 지금 가전제품을 갖다 주문을 하면 1년이 걸린다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밌는 게 과연 정말 억눌린 소비라는 게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작년 1년 해외여행 못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금년에 서너 번 한꺼번에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 예를 들어 미장원 안 갔었다고 머리를 갖다 금년 들어가지고 서너 번 자를 수는 없는 그럼요. 네.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또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있을 때는 쉽게 써버리지만 예를 들어 이게 한 500만 원쯤 고여 있을 때는 뭔가 좀 더 말하자면 늘려보고 싶은 욕망을 갖는 게 네.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글로벌 공급망이 좀 풀려서 이 돈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경제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물가는 좀 올라가겠지만 어떻게 보면 고물가의 고성장으로 가는 그런 이 단초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미국의 저축액은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